옛날 어느 산골에 한 노인 내외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평생 과거 글 공부만 하였는데 하지만 번번이 낙방을 했고 그러하니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하찮은 벼슬 하나 해보지 못하고 그저 흰머리만 늘어가는 방구석 늙은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의 생계는 부인인 할멈이 배를 짜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꾸려가고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남편 곁에서 군소리 없이 시중을 들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세상이 덧없이 느껴지고 더불어 슬하에는 어떡할 자식 하나 없었기에 갈수록 남편을 향한 잔소리만 늘어갈 뿐이었습니다. 아니 영감, 그렇게 날마다 책만 보고 앉아있으면 책 속에서 어디 돈이 나온답니까? 쌀이 나온답니까? 이제 제발 그만 좀 때려치우시지요. 그리고 내일이 장날인데 내가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으니 영감이 가서 배를 좀 팔고 오세요. 돈을 받거든 쌀 한 말과 북어 한 두름도 사오시고 이 배는 내가 끼니를 굶어가며 정성 들여 짠 것이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장날 구경도 할 겸 다녀오시구려. 자, 그렇게 영감이 할멈 대신에 그 배를 들고서 억지로 장으로 가긴 가는데 한평생 물건을 팔고 사본 적이 없던 영감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이를 어찌 팔아야 하나? 말문이라도 트이려나? 장터까지 가려면 가파른 산 고갯길 하나를 넘어가야 했는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한 채 힘겹게 그 고갯길의 중턱쯤에 다다랐을 무렵 아니 영감님, 연로하신 몸으로 어찌 이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가시려고 장에 가시는가 보죠. 그렇다네. 이 배를 팔러 가는 길인데 젊은이는 어디 가는 길인가? 허허. 저도 장에 가는 길인데 장바닥에서 굴러먹은 지 10여 년은 훌쩍 지났습죠. 그나저나 영감님처럼 점잖은 분께서 어찌 저 같은 장돌뱅이 마냥 장바닥에서 헤매시려 하시는지 실은 나도 그게 좀 걱정이라네. 그렇다면 염려 마십시오. 그 배를 제게 맡겨주시면 영감님이 장에까지 가실 필요 없이 좋은 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서. 그리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헌데 그 배를 판 돈으로 쌀 한 말과 북어 한 두름을 사야 하는데 그것도 염려 마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전부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무 큰 신세를 지는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집에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신데 영감님이 꼭 제 아버님처럼 생각돼요. 이런 착하고 고마운 사람을 봤나? 자, 그럼 제가 그 배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에 다녀올 테니 영감님께서는 여기서 편안히 쉬시고 계시지요. 그리 함세. 하지만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도 그 젊은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런 순진한 늙은이를 봤나? 오늘은 완전 누워서 떡 먹기로 쉽게 한 건 건졌구만. 뭐요? 아이고 영감. 세상 물정을 몰라도 어찌 그렇게도 모른단 말이요. 사기를 당해도 아주 제대로 당했구만. 그게 무슨 말이요? 그 착한 젊은이가 아직도 배를 다 팔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돌아오지 않고서 자기 아버지 같은 나를 생각해서 그리 하지도 못하는 모양이구먼. 이를 어찌한다나. 아이고 영감, 그 글 읽는 거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이요. 당장 먹을 쌀이 다 떨어졌는데 이를 어찌한담. 어허, 기다려 보시오. 내 다음 장날에 다시 고갯길로 나가보리다. 자, 그렇게 영감은 다음 장날에 그 고갯길로 가서 기다렸지만 젊은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그 다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던 장날에도 또 그 다음 장날에도 기다려 보았지만 젊은이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러다가 영감 몸만 다 상하겠소.
내일이 또 장날이니 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려보리다. 자, 그렇게 영감은 또 고갯길에서 날이 저물어질 때까지 그 젊은이를 기다리는데 마침 그때 다른 볼일로 근처를 지나가던 그때의 그 사기꾼이 영감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영감이 아직도 저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사기꾼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영감을 몰래 따라가 보는데 열이 불덩인데 이를 어찌한담? 그 사기꾼 놈팡이 때문에 영감이 다 죽게 생겼구려. 어허, 그 착한 젊은이를 욕하지 말래도 필시 무슨 말 못할 곡절이 있음이 분명할게요. 아휴. 며칠 후 장날 저녁 무렵 이렇게 전해드리랍니다. 그리고 이 소신까지. 영감님, 그날 제가 장으로 가던 길에 그만 낙상을 하여 머리와 다리를 다치고 말았답니다. 이제서야 겨우 기운을 차렸지만 아직은 거동이 불편한지라 이렇게 짐꾼을 통해 대신 물건들을 전해드립니다. 송구한 마음에 쌀도 한 말 더, 부고도 한 두름 더 보내오니 많이 드시고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허허, 내 분명 말하지 않았소. 무슨 곡절이 생겼음이 틀림없다고. 이렇게나 착한 젊은이구만. 그러게요. 호호. 미안하오, 영감. 저렇게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 내가 한심스럽구나. 죽어서 더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가 보자. 감사합니다. 옛날 평양부에 살던 김선달이 바람이나 좀 쐬려고 어슬렁어슬렁 근처의 장터로 나갔던 날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장터에는 야박하고 악명높기로 소문난 돈 많은 한 장사치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닭만 팔다가 돈이 많이 쌓이자 비단과 술, 떡, 과일, 생선 등 온갖 물건들을 다 파는 거상이 되어 그야말로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물건들을 다 팔면 우린 뭘 팔아 살아간단 말인가. 그러게나, 나 원참. 이보시오, 주인 양반. 내가 지금 희한한 닭을 발견했는데 저 닭은 보통의 닭이 아니라 혹시 봉이 아니오? 여기서 봉이란 전설 속에나 나오는 봉황새의 수컷을 지칭하는 말로 그 암컷은 황이였습니다. 뜬금없이 봉황새라니? 저런 멍청이가 다 있나? 장사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마도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이나 모르는 글만 읽는 선비라 여겨져서는 잘 보았소. 저 닭이 바로 전설 속에 나오는 봉황새요. 그러자 김선달이 감탄을 하며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이 맞았네 그리요. 난데없이 오색 찬란한 새가 내 어깨에 내려앉았는데 오늘 이다지도 희귀한 봉황새를 보려고 그런 꿈을 꾼 모양이구만. 저 봉이를 내게 파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리다. 어? 이참에 한몫 단단히 챙겨야겠다. 본래 팔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손님께서 그렇게나 원하시니 그럼 연락만 내고 가져가시지요. 허허, 고맙소. 자, 그렇게 김선달이 그 봉황, 아니 장닭을 받아 들고서는 곧장 관하로 달려가는데 어디 오늘 내 놈의 못된 악덕 심술 그 대가를 치러주도록 하마. 소인은 이 고을에 살고 있는 백성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사또께 그 희귀하다는 봉황새를 바치러 찾아왔습니다. 뭐라? 지금 봉황이라 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자, 여기 그렇게 김선달이 보자기를 풀어 헤치는데 어? 뭐야? 그냥 닭이구만. 이런 고얀 감히 사또 나리를 희롱하다니. 당장 이자를 곤장의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해야겠구먼. 이놈의 벌기 10대만 내려치거라. 예? 자, 그렇게 김선달이 곤장 10대를 맞고서는 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닭장수의 말만 믿은 죄밖에 없는데,
지금 뭐라 하였느냐? 분명 그 닭장수가 봉황새라 하여 산 것뿐이옵니다. 듣고 보니 내 놈은 죄가 없구나. 진작 말을 하지 않고서는. 여봐라, 당장 이자와 함께 가서 그 닭장수를 잡아 대령토록 하라. 저자가 맞는가? 잠깐 기다려 보시오.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포졸들까지? 내 지금 그대가 봉황이라 속여 판 그 닭을 사또께 바쳤다가 사또를 희롱한 죄로 곤장 10대를 맞았소. 그렇다면 그 닭을 봉황이라 속여 판 그대는 아마도 곤장 30대 이상은 맞아야 할 것 같은데 10대를 맞았는데도 다리가 이렇게나 후들거리는구만. 30대면 제대로 걸어 나올 수는 있으려나? 이거 낭패로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주시오. 그럼 어디 내가 잘 둘러댈 테니 내가 맞은 그 곤장 한 대당 10량씩 쳐서 100량을 물어낸다는 어음을 끊어주시오. 예? 실은 말고 당장 가서 말해야겠구먼.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아서. 그렇다면 뭐 내 인심 써서 60냥만 받겠소. 고맙습니다. 이자가 아닙니다. 물어보니 조금 전까지 요 앞자리를 어떤 장돌뱅이한테 세내어 주었는데 제가 그 장돌뱅이한테서 닭을 샀던 모양입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른다던데 이 일은 그냥 제가 곤장 맞은 걸로 마무리 지으시지요. 알겠소. 자, 여기 60냥 내 특별히 봐준 것이니 이제부턴 양심껏 장사하시구려. 예. 그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김선달은 봉이 김선달로 불렸답니다. 대동강 물도 팔아먹고 괜히 바가지 씌우려다가 오히려 내가 된통 당하고 말았구나. 에휴. 감사합니다. 여보게들, 내 말 좀 들어보게나.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속이 깊은지 한평생 잔소리를 하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다네. 나처럼 큰 복을 타고난 남자가 세상 어디에 있겠나. 자네 같은 사고 뭉친 남편한테 어찌 화를 내지 않는단 말인가. 허허, 그러니까 말일세. 하루는 밥 가는 일을 하다가 내가 그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일하던 소에 다리 하나를 잃고 말았다네. 그러한데도 별 수 없지요. 내일 다시 소를 사오면 되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디 그뿐인 줄 아는가? 장독대를 옮기다가 떨어뜨려 독이 박살이 났는데도 아직 먹을 된장과 간장이 충분하답니다. 그러하니 염려치 마세요. 메주와 소금도 있고 남는 독도 여러 개 있으니 그까짓 거 다시 담그면 되니깐요. 호호. 듣고 보니 자네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대인군자로구먼. 아니야, 아직은.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자네 부인이 화를 내지 않는다면 내 진정 인정하고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자네에게 줌세. 허허, 이 사람 빈털터리가 되고자 아주 작정을 했구만. 그래, 뭔가. 부인, 내가 오늘 나무를 하다가 낫을 잘못 휘둘러 그만 이렇게 손을 다치고 말았소. 저런, 어쩌다가. 허나 걱정 마셔요. 제가 정성껏 잘 치료해 드릴 테니 그뿐만이 아니요. 거기 그것까지 잘리고 말았소. 예? 부인, 칠칠치 못해도 어찌 그렇게나 칠칠치 못하단 말이오. 나는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하나.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할 일은 다 있는 법이지요. 감사합니다.
조선시대 성종대왕은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며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하루는 백성들의 삶이 실제 어떠한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저녁 무렵에 조용히 성문 밖으로 미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남산 아래 한 저작거리의 선술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웬 노인이 연신 껄껄 웃으며 술 한 잔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아니,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허허, 그럼요. 소인은 이 산 아래에서 벌을 치고 있는데 오늘 그 꿀을 좋은 값에 내다 팔았답니다. 허허, 벌은 몇 마리나 치고 계십니까? 글쎄, 한 10만 마리 정도는 되겠지요. 연로하신 몸으로 그 벌들을 치시려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고생이라니요. 이 나라의 임금께서는 수백만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느라 여념이 없는데 고작 10만의 벌 정도야. 그나저나 이 꿀 한 병은 노고가 많으신 임금님께 바치려 남겨두었는데 어디 전할 방도가 있어야지요. 그럼 잘 되었군요. 내가 궁에서 일하고 있으니 내게 맡겨주시면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요. 어디에 사는 누구라 말씀드려야 하니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냥 남산 아래 앵두꽃집 늙은이라고만 말해주시구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성종이 꿀 한 병을 받아 들고서는 다시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허름한 초가집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궁금한 마음에 가라다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틈으로 방안을 엿보니 깔끔하게 차려진 상 옆에서 한 노파가 웃으면서도 연신 눈물을 훔치며 앉아 있었고 젊은 남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부인으로 보이는 여인은 머리에 수건을 두른 채 그 노래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고 하지만 젊은 남자와 여인은 웃으면서도 두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의아하고 궁금한 마음에 성종은 그 집 마당으로 가 조용히 인기척을 냅니다. 잠시 후 노래를 부르던 젊은 남자가 밖으로 나오고 뉘신지 지나가던 나그네요. 우연히 이 앞을 지나다가 노래소리에 이끌려 그대 집안을 엿보고 말았소. 물의 함을 용서하시고 어찌 그와 같이 웃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노래하고 춤추고 있었는지 그 연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소. 오늘이 제 모친 환갑날이랍니다.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어머님 홀로 외동인 저를 키우셨는데 이 못난 아들은 글 공부를 시작한 지 20여 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답니다. 그 사이에 집안 가세는 보시다시피 형편없이 초라해져 버렸고 지금은 제 부인이 삭바느질 일을 해서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는 터라 어머님 환갑잔치는 꿈도 못 꿀 지경이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어머님 환갑날인데 당장 먹을 양식은 다 떨어져 가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상을 차려드리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께는 고기 한 점이라도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이를 어찌하면 좋나요? 주변에서 빌려 쓴 돈이 워낙 많아 더 이상 빌리지도 못하고 미안하오 부인, 다 내가 못난 탓이오. 아니 부인, 설마. 머리는 금방 자랄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마누라가 긴 머리를 잘라 내다 판 돈으로 고기와 쌀을 사와서는 오늘 이렇게 조촐하게나마 어머님 환갑 잔치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니 이런 좋은 날에도 다들 주체할 수 없는 눈물만이 쏟아졌고 그 효심이 지극정성이구려. 그나저나 과거에 그리도 오랫동안 급제를 못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내 오는 길에 듣자 하니 곧 별시가 치러진다던데 그 소식은 알고 있어. 예? 금시초문입니다만 허허 이번에는 잘 준비해서 꼭 급제하시구려. 그리고 참 내가 마침 귀한 꿀 한 병을 얻어왔는데 어머님 생신 선물로 드려야겠구만. 고맙습니다.
과인이 즉위한 지 20년이 다 되어가오. 그 기념으로 특별히 과거를 실시고자 하니 경들은 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오. 그리고 내 듣자 하니 남산골 어딘가에 사는 며느리가 자기 머리를 잘라 판 돈으로 시어머니의 환갑 잔치상을 차렸다 하던데 그 효심은 지극히 만 백성이 본받아야 하니 속히 효부상을 내려 취하토록 하시오. 그리고 얼마 뒤 궁에서는 별시가 치러지는데 그 시험 문제가 자가승무 노인탄이었습니다. 아들은 노래하고 스님은 춤을 추고 노인은 탄식을 하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허허, 내가 노래를 하고 부인이 머리를 깎고 춤을 추고 어머니가 탄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로구나. 장원급제. 그 임금을 뵙는 자리. 아니 전하, 그럼 그날 허허 맞다네. 자, 그렇게 남편은 높은 벼슬자리에 오르게 되어 가세는 풍성해져만 갔고 부인은 더욱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니 그야말로 집안에는 행복함만이 넘쳐날 뿐이었습니다. 착한 이들에게는 기적이라는 선물이 때가 되면 쨍하고 나타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상감마마께서 이런 상을 내리시다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 많고 심술궂은 한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이 넘쳐날 정도로 재산이 많았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어서 남에게는 손톱만큼도 베푸는 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자기 것으로 쉽게 만들 수 있을까만을 궁리하였습니다. 그 부자 양반의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지기에 그 옆의 농가 밭에서 일하던 농부들이 잠시 더위를 피해 쉬기에는 안성맞춤의 장소였습니다. 부자 양반도 틈만 나면 그곳에서 낮잠을 즐기며 쉬었는데 하루는 나와보니 그 나무 아래 평상에 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일하던 농부들로 꽉 들어차 있는 겁니다. 약이 바짝 오른 부자 양반? 이놈들아, 왜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느냐? 예?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러는데 나무 그늘에 무슨 임자가 있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놈 봐라. 이 주변의 땅들이 모두 내 것이니 당연히 이 나무뿐만 아니라 나무 그늘도 다 내 것이다. 썩 비키지 못할까? 정 여기에서 쉬고 싶다면 이 나무 그늘이라도 사든지. 예? 그렇게 다들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짝이 없어서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잠시 후 한 농부가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허허, 듣고 보니 그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 나무 그늘을 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럼 5냥만 내거라. 알겠습니다. 이따 저녁 때 돈을 가져다 드릴 테니 이제부터 이 나무 그늘은 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네. 여기 이렇게 보고 들은 이가 많은데 딴소리라니요. 부자 양반은 싱글벙글하며 자리를 뜨고 저런 얼빠지고 한심한 놈을 봤나? 심심풀이 농으로 던진 말인데 그나저나 완전 눈먼 돈 5냥이 저절로 생기겠구만. 아니, 자네 미쳤는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나무 그늘을 사다니 지금 제정신인가? 기다려들 보시게. 내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자, 그렇게 그 농부는 돈 5냥을 부자 양반에게 건네고 나무 그늘의 주인이 되는데 그러하니 그때부터는 다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무더운 여름날에 편안히 땀을 식히며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양반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번 관아에 물건 드리는 일을 잘 처리해 주시면 크게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게나. 그런데 그 순간 집 앞 느티나무의 나무 그늘이 부자 양반의 집 담을 넘어와
사랑방 안을 온통 감싸고 자네들 나와 함께 어디 좀 가세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불쑥 그 부자 양반의 사랑방으로 들어와서는 나무 그늘이 번진 방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워 버립니다. 아니, 지금 무엇들 하는 짓이냐? 허허, 마침 제 나무 그늘이 이곳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뭐라?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게 제가 설명드리지요. 저는 이 나무 그늘을 저 나리로부터 사들인 농사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나무 그늘이 여기까지 넘어온 걸 보고서는 다들 이 나무 그늘에서 쉬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뭐라? 아니, 자네 나무 그늘도 팔았단 말인가? 그게 힘들게 일하는 저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찌 그런 몹쓸 방법으로 이 속을 챙겼단 말인가? 이제 보니 이 사람 상종 못할 위인이구먼. 관아에 물건 드리는 일은 다시 고려해 봄세. 내 차후에 다시 들을 때까지 그 나무근을 판 돈 다 돌려주게. 그만 가네. 대감. 네, 5냥 돌려줄 터이니 그 나무근을 다시 내게 넘겨주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 나무 그늘이 저희들처럼 떼약볕 아래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데 5냥으로 다시 돌려받으려 하시다니 그 10배인 50냥은 주셔야지요. 싫으시 말고 안 그러면 나리네의 안방이든 사랑방이든 언제든지 들이닥칠 테니. 알겠네. 또한 나리께서 저 나무 그늘을 다시 사가셔도 저희 농사꾼들이 이곳 나무 아래에서만큼은 편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 함세. 욕심 많은 그 부자 양반 힘든 이들 등쳐먹으려다가 제대로 당했네요. 감사합니다. 자네 덕분에 소고기 실컷 먹는구만.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만돌이라 불리우는 한 착한 농사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열심히 농사일을 하였으며 장날이 되면 부인이 공들여 짜둔 삼배를 장에 들고 가 내다 팔았는데 그러하니 집안 살림살이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럭저럭 풍족했습니다. 하지만 만돌이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술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 아니, 어제도 그렇게 술을 드셔놓고서는 미안하오 부인, 딱 한 잔만 한다는 게 그만. 에휴. 그러던 어느 장날, 그날도 만돌이는 가져간 배를 좋은 값에 다 내다 팔고서 장터에서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걸치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군데 남의 집을 기웃대고 있는 것이오? 기름장수요. 그 싸구려 기름을 판 장본인이구만. 뭐요? 내 지난번에 먹어보니 영 아니더구만. 술을 그렇게 많이 쳐드셨으면 곱게 들어가서 주무시구려. 시비 걸지 말고. 뭐라? 쳐드셔? 그렇게 말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순간 만돌이가 그 기름장수를 확 밀쳐버립니다. 기름장수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그런데 앞불사 길 위에 솟아나 있던 뾰족한 돌덩이에 그만 머리가 찍혀서는 피를 흘리며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내 언젠가는 이런 사단이 날 줄 알았소. 미안하오. 싸구려 기름을 또 팔러 왔길래. 뭐요? 그 기름 좋기만 하더구만. 그나저나 이를 어찌한담. 내 금방 약을 지어 올 테니 걱정 마시구려. 아이고. 다음날 하루도 쉬었다 가시지 않고 아직도 머리는 약간 어지럽지만 그럭저럭 괜찮소이다. 미안하오. 좋은 기름을 싸구려 기름이라 해서. 자, 여기 배 한 필. 이거로 속상한 마음 달래시구려. 허허. 고맙소. 빨리 좀 갑시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예. 그리 합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형님,
평소 동네 형 동생 사이로 지내던 뱃사공이 급히 만도리네로 달려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형님. 여기 왔던 그 기름 장수가 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뭐? 형님과 시비가부터 머리를 크게 다쳤다 하던데 순간 픽 쓰러지더니 그대로. 빨리 관하러 가서 신고를 해야지요. 신고하면은요, 형님은 평생 옥살이를 하게 될 텐데 형수님이 그걸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신은 제 배 위에 거적대기로 잘 덮어두었고 이 사실은 형님과 저만 알고 있으니 어서 저와 함께 가서 그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묻읍시다. 어찌 이런 일이. 자, 그렇게 만돌이와 뱃사공은 그 기름 장수의 시신을 만돌이 아버지의 무덤 옆에 묻게 됩니다. 여기라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이래도 되는가? 아무 걱정 마시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부터 일어납니다. 형님, 집에 쌀이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 한 열량만 내어주시지요. 마누라가 다쳤는데 약값이 없네요. 한 20냥만. 제 배가 낡아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네요. 한 100냥만 보태주시지요.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어떻게... 그럼 관하로 곧장 달려갈까요? 평생 옥살이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렇게 뱃사공 동생은 몇 달간을 틈만 나면 만도리네를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는데 하루는 이제 힘들어서 사공 노릇도 못하겠네요. 장터에 목 좋은 가게 하나를 봐두었는데 한 1000냥 정도만 만들어 주시지요. 그동안 자네에게 다 퍼주느라 우리 집에는 먹을 쌀도 없다네. 그럼 이 집을 팔면 되겠네요. 뭐라? 이젠 도저히 안 되겠소. 내일 관하러가 이실 짓고 해야겠소이다. 진작 그리 했어야 하는데. 이런 우매한 사람을 봤나? 당장 이자를 옥에 가두고 감형으로 압송할 준비를 하거라. 또한 이자보다 더 나쁜 놈인 그 뱃사공을 즉시 잡아들이거라. 그런데 그날 저녁? 아니, 무슨 일로 그리도 슬피 울고 있는 것이오? 바깥 양반은 아직 안 돌아왔어? 지나가던 길에 인사나 하러 잠깐 들렀는데, 아니, 이게 어찌 된? 뭐가 말이오? 죽었다 했는데 누가 말이오? 그 기름장수 자초지종을 다 듣고서는 그 뱃사공 몹쓸 사람이구만. 내가 바깥 양반과 시비가부터 머리를 다쳐서는 여기서 묵었던 사정을 들려주었는데 당장 관하러 가봅시다. 제가 바로 그 죽었다는 기름장수이옵니다. 뭐라? 아니, 이게 어찌된? 그럼 그 시신은? 제가 배를 타고 가던 와중에 물에 빠져 죽은 시신이 떠내려오는 것을 저 뱃사공과 함께 건져내었습니다. 제가 이 시신을 잘 처리할 터이니 손님께서는 서둘러 길을 가시지요. 이 말이 사실인가? 예. 만돌이, 그대는 비록 죄가 없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당장 곤장 10대의 형벌을 가한 후 풀어주도록 하라. 그리고 이 모든 회계망측한 사건의 당사자인 저 뱃사공에게는 곤장 30대의 엄벌을 가한 뒤 즉시 하옥토록 하라. 그러게 그날 바로 관하로 달려가자니깐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미안하오 부인. 이제 술은 끊으실 거지요? 당연하지. 그 시신은 저 윗거울에 사는 김아무개라 밝혀졌는데 용고자가 없다 하옵니다. 타살의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그 시신을 잘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주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도록 하시오.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바보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바보는 하는 행동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지 늘 사람들의 조롱거리 대상이 되었는데, 하지만 너무나 착한 심성을 가졌기에 홀어머니를 복양하는 일만큼은 참으로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안의 생계는 그 어머니가 손수 직접 짠 모시를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꾸려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어머니는 그 바보 아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훗날 내가 먼저 떠나면 저 아이 혼자 어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꼬. 무언가 길을 열어줘야 할 텐데. 그렇게 어머니의 고심은 하루하루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이제부터 네 앞가림은 네가 알아서 해야 하니 이 비단 한 필을 가지고 나가 장사를 시작해보거라. 내가 그동안 공들여 짠 모시를 팔아 조금씩 모은 돈으로 명나라에 갔던 친척 어른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장만한 비단이다. 장사를 하다 보면 점점 그 수완이 쌓일 테고 나중에는 네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게다. 예,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만 시켜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잘해서 효도하도록 할게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전혀 바보 같지 않고 허니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더 짠해집니다. 물건을 팔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말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칭찬하며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은 사기꾼일 수 있으니 절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돈도 못 받고 비단을 다 빼앗길 수 있으니 그저 점잖고 말 없는 사람에게만 이 비단을 팔도록 하거라. 예,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바보는 장날에 비단 한 필을 품에 꼭 안고서 장터로 가는데, 내 살다 이렇게나 고운 비단은 처음 보는구만. 이런 시골 마을에 이처럼 좋은 비단이 있었다니. 내게 파시오. 내게 파시오. 오호, 내게 파시오. 말 많고 호들갑 떠는 그대들에게는 이 비단 팔 수 없어. 어? 뭐야 이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서 서로 자기에게 팔라며 사정을 해도 바보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장이 다 파할 때까지도.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바보는 그 팔지 못한 비단을 다시 품에 꼭 안고서 터덜터덜 산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 멀리 한 허름한 절 하나가 보이고 목이 마른 참에 물 한 잔을 얻어마시려 그리로 가봅니다. 그런데 그 절마당에는 밀짚 모자를 눌러쓴, 그래서 꼭 사람처럼 보이는 돌부처 하나가 서 있었고, 혹시 주인장이신지요? 저는 비단을 팔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 비단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참으로 곱지요. 당연히 그 돌부처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사람에게 비단을 팔라는 거였구나. 이 비단을 사실 거지요? 다들 그렇게 호들갑을 떨며 사려고 해도 팔지 않았던 비단이랍니다. 당신처럼 말 없고 점잖은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사고는 싶으나 지금 가진 돈이 없는 모양이시네요. 그럼 외상으로라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바보는 가져간 비단 한 필을 돌부처 앞에다가 그냥 내려놓고서는 집으로 가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아주 점잖은 사람을 만나 비단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어디 그 판 돈 한번 내놔 보렴. 외상으로 드린 거라 돈을 받아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점잖은 분이시라 내일 찾아가면 그 비단 값을 치러주실 겁니다. 다음날 바보는 그 비단을 두고 온 저를 다시 찾아가는데, 가던 와중에 길가에 떨어져 있던 관아의 포졸들이나 들고 다니는 삼지창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신기한 마음에 그 삼지창을 주워 들고서는 절로 갑니다. 아니, 비단을 취하셨다면 돈을 내놓으셔야지.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더구만. 이제 보니 완전 사기꾼이시네.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은 바보는 그대로 그 돌부처를 밀어 넘어뜨려 버리고, 사람이 아니었네? 그런데 이게 뭐야? 그 돌부처 아래에 검은 보화가 한가득 묻혀 있는 겁니다. 사실 그 폐허가 된 허름한 절간은 산적대들의 은신처였는데 도적질한 검은 보화들을 그 돌부처 밑에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주인장께서 비단값을 여기에 놓아두셨구나. 이렇게나 많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이 정도면 뭐 어머니를 한평생 편히 모실 수가 있겠지요. 여기가 절인 줄 알고 누가 시주를 하고 간 모양이구만. 누워서 떡 먹기가 이런 말이었구만. 잘 되었네, 공짜로. 아니, 이게 어찌된? 관아에서 우리 은신처를 알아낸 모양인데 빨리 여기를 뜨세나.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만석군 부자 양반이 살았습니다. 슬하에는 곧 시집갈 딸과 늦둥이로 태어난 어린 아들, 그렇게 2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는 자기 부인을 병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양반도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 있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를 넘기지 못할 것 같구나. 딸아이는 이제 다 자라 시집을 가니 한시름 놓았지만 저 어린 막둥이는 어이할꼬. 이 많은 재산을 잘 건사할 수는 있으려나. 그렇게 그 부자 양반은 자신의 병이 악화되어 갈수록 아들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얼마 뒤 딸아이의 혼례를 무사히 치르고서는 그 사위와 딸을 불러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너희 둘에게 넘겨주마. 예? 이 많은 재산을 어찌 저희에게만?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자네가 내 딸과 이 집에서 살면서 저 어린 내 아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사위, 하지만 만석군인 장인 어른의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으니 비록 대릴 사위가 되는 신세이언정 그게 뭐 그리 대수였겠습니까?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내외가 상의하여 처남에게 이 물려받은 재산도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잘 듣거라. 이것은 나의 초상화인데 잘 간직했다가 먼 훗날 네 동생이 장가갈 나이가 될 때쯤 이를 전해주도록 하거라. 내가 그 녀석에게 남기는 유산이다. 자, 그렇게 딸은 시댁으로 가지 않고 남편과 함께 그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관리하면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냥 살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자 그 부자 양반은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 세상 떠난 양반의 아들이 어느덧 장가갈 나이가 됩니다. 이제 막둥이도 다 자라 가정도 꾸리고 자신의 가업도 일으켜야 하니 물려받은 이 재산의 반은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이 재산은 엄연히 우리들 몫이요. 더 부지런히 돈을 늘려 우리 자식들에게나 물려줘야지. 그리고 처남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잘 자란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하오. 아니, 여보, 이렇게나 넘쳐나는 재산인데. 그리고 예전에 이 물려받은 재산 나누어 주기로 한 그 약조를 잊으셨단 말입니까? 무슨 약조를 했다고? 내 기억도 없으니 그만 물러가시오. 미안하구나. 저희가 저럴 줄은.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잘 키워준 것에 그저 감지덕지하며 살아가려 했는데 매형이 저렇게 나온다면 저도 이제 저의 몫을 억지로라도 찾아야겠네요. 아버님이 어찌 나에게 이 족자만을 남겼을까? 다음날 관아를 찾아가는 아들, 자초지종을 다 들은 사또가 그 매형이라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만석군이라 소문난 부잣집에서 이런 일로 분란이 일어나서야 이치를 따져보더라도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지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 집사람도 함께 들은 장인 어른의 요원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나눠주기로 약조까지 했다면서 그런 약조를 한 기억도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허허. 죽을 때 그 많은 돈을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어찌 피와 정을 나눈 식구가 이리도 매정하단 말인가. 내 다시 부를 터이니 다들 물러가 있거라. 아들 하나 아끼고 아껴 쓸 터인데 어찌 이 족자 하나만을 남겼을꼬.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다. 사또는 그 조상아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기는데 순간 무언가 특별한 게 눈에 띕니다. 그 그림 속 어른의 한쪽 손끝이 족자의 어느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구부러져 있는 겁니다. 어? 설마 하인에게 급히 손도끼를 가져오게 해서는 족자 아래쪽의 두꺼운 축을 내리쳐 쪼개어 봅니다. 그러자 그 속에는 꼬깃꼬깃 접혀진 종이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고, 먼 훗날 나의 아들이 이 글을 본다는 것은 필시 너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의미일 게다. 나의 소중한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공평히 나누어 주는 게 맞다. 하지만 너는 그 당시 지극히 어린 나이라 그 재산을 나누어 준들 어찌 관리해 나갔겠느냐. 또한 어린 너를 돌봐줄 사람은 네 누이밖에 없는데 그러한 연유로 나의 재산 전부를 네 누이 내외에게 일단 먼저 물려준 것이다. 내가 네 누이의 성정을 잘 아는 바 훗날 네가 다 커서 장가들 나이가 되면 분명 네 누이가 그 재산의 반을 너에게 나눠줬을 게다. 하지만 무슨 곡절이 생겨 일이 어긋났기에 네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을 터 그 재산의 반은 당연히 너의 몫이니 그리 알고 잘 챙겨받아서 가업을 성실히 일으키도록 하거라. 돌아가신 아버님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농부네가 살았습니다. 매년 흉년이 드는 바람에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먹지 못하는 힘든 집안 형편이었지만 닭도 여러 마리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조촐한 나물 반찬만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허구한 날 이런 나물 반찬 말고 닭백숙이라도 한번 먹으면 안 되나요? 올 초에도 먹었잖니. 저 닭들이 열심히 알을 낳아 병아리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먹자꾸나. 아이고. 식사를 마치고 부부가 농사일을 나가려 하는데 먼 친척 삼촌뻘 되는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 친척은 멀리 떨어진 고을에 살았는데 가난한 농부네가 많이 힘들 때마다 곡식이면 곡식, 돈이면 돈, 아낌없이 도와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분께는 정말 잘해드려야 하는데 어찌 대접해야 하나. 반찬도 변변치 않고. 그럼 닭이라도 한 마리 잡읍시다. 그리 해야겠네요. 자, 시장하실 터인데 이 닭백숙 드시고 잠깐 쉬시고 계시지요. 저희 내외는 남은 밭일 금방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리 하게. 그렇게 부부 내외는 밭일을 하러 나가고 먼 길을 오느라 많이 시장했던 손님은 그 닭백숙으로 만나게 식사를 하려 합니다. 헌데 순간 그 집에 남아있던 농부네 아들이 방 안을 빠끔히 들여다보며 아이고, 죽은 닭의 고기를 드시네. 그 소리를 들은 손님은 섬뜩한 마음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집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이렇게 귀한 닭을 잡아 대접하는 것을 의아해했는데 죽은 닭고기라 하니 찜찜해서 차마 그 닭백숙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반찬과 밥을 조금 먹고 수저를 내려놓고는 얘야, 내 잠깐 바람이라 쐬고 올 터이니 이 상이나 좀 치워주렴. 그 손님이 집을 나갔다가 잠시 뒤 돌아왔는데 허허, 그 죽은 닭의 고기를 네가 다 먹었느냐? 예, 어찌 그 닭이 죽었길래? 허허, 그럼 살아있는 닭을 먹겠나요? 당연히 죽은 닭의 고기를 먹지. 이 닭은 어머니가 조금 전에 잡아 죽였답니다. 뭐라? 이놈 봐라. 허허. 다음날 그 손님이 떠나려 합니다. 자, 이 돈 받게.
어찌 이리 매번 저 아이가 많이 영특하니 뒷바라지 잘해서 훌륭히 잘 키우게나. 다음에 또 옴세. 죽은 닭고기. 그 녀석 참 감사합니다. 옛날에 인심 이후에 사정이 딱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어느 가난한 선비가 살았습니다. 하루는 바깥 볼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집 앞 길모퉁이에 남노한 옷을 걸친 한 나그네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비는 주저없이 그 나그네를 둘러엎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는 미음도 먹이고 약초를 다려주는 등 정성껏 돌봐주는데, 그랬더니 다음날 그 나그네 기운을 완전히 차려서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나려 합니다.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대로 길에 쓰러져 객사할 뻔했습니다. 한 며칠간 먹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허허, 감사는 무슨,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그런데 순간 나그네가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 한 자루를 꺼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베려하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선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 은혜를 갚아드려야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차라리 이대로 죽어 저승에서라도 선비님을 보살펴드리는 것으로 그 은혜를 대신 갚을까 합니다. 무슨 소리요 그게? 열심히 다시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더군다나 내 집에서 이렇게 죽게 된다면 은혜는 고사하고 적어도 쉰 양은 있어야 그대를 장사 지낼 수 있는데, 그러하니 당장 그 칼 치우시오. 그러자 그 나그네 칼을 도로 집어넣고는 흐느끼며 말합니다. 듣고 보니 그렇군요. 은혜를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비님께 폐만 끼치는 꼴이라니. 그렇다면 죽을 마음은 적겠습니다. 그러하니 제가 만약 죽었다면 치르게 될 장례 비용 50냥 중에서 20냥은 저를 살려준 그 은혜를 갚는 셈 치고 안 받을 터이니 나머지 30냥은 내어주시지요. 뭐라?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